단은 재판하다, 심판하다, 통치하다, 다투다는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단 지파는 그들의 이름처럼 재판관, 사사로 활약을 합니다. 대표적인 단 지파 출신의 사사가 삼손이죠. 단은 야곱의 부인인 라헬의 여종 비라의 첫째 아들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듣고 판단하시어 이를 풀기 위하여 단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한 판단을 의미하는 천칭이 단 지파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단 지파의 상징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상징들은 앞으로 단 지파 이야기 속에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단은 길섭해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또한 출애굽 당시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지파가 이끄는 지파들은 각기 네 그룹 천사, 케루빔의 형상을 본다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각각 사자, 사람, 소, 독수리였죠. 이때 북쪽의 단 지파가 들던 깃발이 흰색과 붉은색이 조화된 바탕에 독수리 문양의 깃발이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천칭, 뱀, 사자, 말, 독수리가 단 지파의 상징들이 됩니다. 또 삼손의 사자와 벌꿀 일화에서 파생된 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당 상징들이 유럽 왕실의 주요 문장으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단 지파는 대체 언제, 어떤 경로로 유럽 왕실의 뿌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사사기에는 하솔의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기념하는 드보라의 노래가 전해집니다. 야빈은 성경에서 가나안의 왕으로도 불렸는데 하솔은 실제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헤르몬산 근방에 있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북부 페니키아 지역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데 드보라의 승전가에는 단 지파를 책망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이 배를 타고 그냥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단 지파는 원래 오늘날 야파로 불리우는 요파 항구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북부 지역으로 당시에는 남쪽의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야 했던 지역이죠. 요파는 당시 고대의 조선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요파에서 그리스까지 배가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다나안 페르세우스가 요파 출신이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하소랑 야빈과 사령관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의 군대와 싸울 무렵에 단 지파는 북부 지역의 땅으로 이주한 뒤였습니다. 그곳에 원래 있었던 도시는 라이스이며 이 단어는 사자 라이온을 의미합니다. 이 도시를 단으로 바꾸어 부른 것이죠. 본래 유다를 의미하는 사자 상징을 단 지파도 갖게 된 배경이 바로 라이스 정복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라이스, 단 도시는 두로, 시돈, 하솔, 바산, 헤르몬산의 한복판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서피크의 성경 주석에서는 이들을 시돈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에 따라서 외눈과 외팔의 악한 목자를 설명하는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단 지파가 이주한 헤르몬산 부근의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은 기원전 1200년대, 단 지파의 라이스 이주는 기원전 1300년대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시기상 단 지파가 이미 라이스를 단이라고 명명한 도시에 이주한 뒤이며 시스라와 싸우는 동안 그냥 배에 머물러 있었다며 단 지파를 타박한 드보라의 노래를 되새겨보면 단 지파는 이 시기에 이미 두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인들과 뒤섞인 채 바다로 진출하여 지중해 무역과 유럽 이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천 학자 존 살베르다는 드보라의 노래 속 단 지파의 배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 족속은 시돈 족속과 상호 침략 금지 조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돈인들은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했을 때 단 족속에 대한 보복을 보류하면서 이미 협상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던 단 지파를 압박했을 때 단 지파는 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와 단 지파의 본격적인 파트너 관계는 단 지파의 라이스 점령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솔 왕 야빈의 전쟁 속에서 그들이 은밀히 맺었던 동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단 지파는 페니키아의 조선 기술력을 힘입어 지중해로 진출합니다. 즉 기원전 13에서 12세기 무렵부터 단 지파의 고대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니키아 민족과 대홍수 이후의 청동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도 네피림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전부터 이미 전세계 도처에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다시 등장한 걸까요? 셈의 계보와 노아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서술한 원리대로 10명씩 묶여 서술되어 있으므로 중간에 몇 명을 건너뛴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 1만 3천년 전의 대홍수 이후를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대 문명 시절에 발달시켰을 청동기, 철기 등의 기술이 해당 기간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 아담이나 노아와 같은 인물이 지녔던 지식과 기술은 오늘날의 과학기술처럼 물질에 대한 것과 궤를 달리하는 기술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인들이 문자를 즐겨 쓰지 않고 텔레파시로 대화했을 가능성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죠. 각종 물질을 가공하는 기술의 원천은 불과 거푸집만이 전부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음파 공중부양 기술이나 자기 부상 기술처럼 거대한 암석을 들어올리고 철과 구리를 가공하는 기술의 방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의 기술 계보가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대홍수 이전 시대의 지구를 감싸던 궁창하늘 위의 물과 함께
태양의 각종 해로운 간섭을 차단해줬던 강력한 자기장이 지구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과도 연결되며 해당 초강력 자기장의 영향 속에서는 자기 부양 방식의 기술의 발전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자기장은 물, 플라스틱, 심지어 생물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물질을 공중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대홍수 이전의 초고대 문명 시절에 가인의 자손인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를 다뤘던 기술은 거푸집 기술이 아니라 해당 자기장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 부성 기술이야말로 어쩌면 에녹서가 말하는 타락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하는 대가로 전해줬던 초고대 문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었고, 이러한 지식을 사악하게 여긴 노아가 자신의 자손들에게 해당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거나 혹은 대홍수 이후로 지구를 감싸고 있던 강력한 자기장이 사라지고 생태 환경이 급변하면서 더 이상 해당 기술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리면서 소멸됐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대홍수 이후로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야 인류의 문명이 다시 청동기를 다룰 수 있게 된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대홍수 이후로 불과 거푸집 등을 이용해 또다시 구리를 다루는 기술을 전해준 존재들이 타천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홍수로 쓸려나갔던 네피림이 왜 다시 출현하는지도 설명이 되고, 최근에 밝혀진 최초의 동기시대 광산 및 거푸집 등의 연대와 가장 오래된 고인돌들이 등장하는 연대가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고인돌은 기원전 5000년이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기시대 구리 광산의 연대인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피림이 장수하는 생물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딱 들어맞는다고도 볼 수 있죠. 실제로 해당 광산은 이스라엘 남부 에돔 지역의 딥나밸리에 있는 구리 광산으로, 성경적으로도 이곳은 호리 족속의 땅이었고 에서가 네피림 부족인 호리 족속을 몰아냈던 지역이죠. 이렇게 맞춰보면 네피림 문화의 상징인 고인돌들의 등장과 대홍수 이후의 동기 기술은 에녹서에서 말한 그대로 인류와 타천사 간의 기술 거래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구리가 신을 상징하는 금속인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동기 문명이 에돔 지역에서 출발했는지 혹은 니무롯의 수메르 지역과 같은 곳에서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전 세계에서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동기 흔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까지 해당 시기에 동기 유물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 사건 이전에 동기 기술이 발견되었고, 바벨탑 심판 이후로 전 세계에 해당 기술을 간직한 민족들이 흩어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기 기술이 등장하고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청동기 시대로 흘러들게 됩니다. 동기에서 청동기 사이에 현재 레바논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셈조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이들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이들은 고대 그리스 민족인 미노아 문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니키아인의 유전자 하플로그룹을 조사해보면 청동기 시대 현지인들과 고대 아나톨리아 혹은 남동부 유럽인들과 연관된 유전인자를 갖기 때문입니다. 특히 페니키아인은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 및 미케네 문명의 조상 혈통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페니키아의 시도는 가나안의 자손으로 나타나죠. 희년서 9장, 10장에는 노아의 자손 함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때 가나안은 오늘날의 에게의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추정되는 땅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지 않죠. 가나안이 레바논 땅에서 애국강까지가 매우 좋은 땅인 것을 보고는 서쪽 바다의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강 경계와 바다 경계에서 동쪽과 서쪽 사이에 있는 레바논 땅에 거하였더라.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청동기 시대의 고대 그리스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며, 또한 이들이 바로 페니키아인과 동일한 가나안의 후손들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미노아 도자기 문양이 왜 가나안 지역에서도 발견되는지 미스테리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미노아 문명과 가나안 문명 모두에서 식인 문화가 발견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또 서구 사회가 왜 그리스 문명을 자신들의 뿌리로 받아들이는지와 프리메이슨이 왜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에 집착하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이들 그리스 페니키아 세력에 합류할 무렵인 기원전 13에서 12세기에 지중해 바다를 장악했던 뛰어난 조선 및 항해 기술을 대체 누가 가나안 민족에게 전해줬을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가나안의 혈통과 힘을 합치게 된 단 지파는 정말로 많은 역사 속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동지중해 지역의 청동기 문명들을 종식시킨 바다 민족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페니키아의 시점에서 해당 역사 시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 민족은 기원전 12에서 11세기 무렵에 등장하여 중근동 지역의 청동기 문명을 종식시킨 무리들입니다. 헌데 신기하게도 이 사건 이후로 페니키아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페니키아 르네상스라고 불린 시대가 바로 그것이죠. 페니키아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투트모세 3세의 정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당시 중요한 상업적 연결 통로였던 비블로스 근방의 해안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페니키아는 당시 청동 기술과 무역으로 명성이 높았고, 이 도시들은 이집트의 메소포타미아 무역에 대한 접근성과 해당 지역의 풍부한 백향목을 제공했습니다. 이집트 본토에는 이에 준하는 것이 없었죠. 티레, 시돈, 베이루트 및 비블로스는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도시는 상당히 잘 발달했고 번영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집트 관리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끌며 다음 1000년 동안 지속될 경쟁 구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마르나 서신에 따르면 기원전 1350년부터 1300년까지 이웃한 아모르족과 히타이트족이 특히 북쪽의 페니키아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시리아 북부의 우가리트에서 레바논 중부 근처의 비블로스까지 해안 지역을 상실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였던 1446년경이 중동 세계는 페니키아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이집트와 이 지역을 탐내던 주변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집트는 히타이트와 같은 패권국들로부터 페니키아 지역을 온전히 지켜낼 힘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 속에서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뼈아픈 손실이었고, 주변국들도 이 동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입성한 가나안은 당시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번성하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은 당시 이집트 패권에 대한 도전이자 주변국들에겐 큰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힘이 약해진 이집트와 아직 가나안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이스라엘을 쳐내고 무역으로 번영한 페니키아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이때 이러한 욕망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모조리 휩쓸어버린 사건이 바다 민족이었습니다. 바다 민족 미스터리의 핵심은 파라오 람세스 3세의 영유 신전벽에 새겨진 다음의 짧은 내용입니다. 외국은 그들의 섬에서 음모를 꾸몄다. 한꺼번에 땅이 빼앗기고 전쟁터에 흩어졌다. 하트, 코데, 카르케미시, 아르자와 알라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땅도 그들의 무력 앞에 설 수 없었고 한꺼번에 단절되었다. 아모르의 한 곳에 캠프가 세워졌다.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 땅은 한 번도 생겨난 적이 없는 땅과 같았다. 그들은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불꽃은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의 동맹은 블레셋, 티케루, 시켈레시, 데네, 웨시시가 연합한 땅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계획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지구 한 바퀴에 이르는 땅 위에 손을 얹었다. 오늘날 다양한 비교 문헌학과 고고학의 발달로 이들 바다 민족의 정체는 대부분 밝혀진 상황입니다. 해당 주요 바다 민족들의 명칭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현대에 맞게 재정리해보면 사르데냐, 루카, 시칠리아, 블레셋 그리고 단지파입니다. 해당 데네로 번역된 이집트어는 다나안, 다누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두고 터키 남동부 지역 실리시아 아다나 지역의 민족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 속 단지파를 그 후보로 꼽기도 합니다. 사이러스 고드는 저서 콜럼버스 이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 사람들은 널리 퍼져 있으며 키프로스는 이아드난 다나안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다누나라고 불렀고 동일한 이름의 그들은 실리시아의 아다나 평야의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드보라의 노래에 암시되어 있는 단 지파와 페니키아의 관계와 함께 블레셋과 같은 가나안 민족도 바다 민족 연맹에 포함된 것을 보면 더욱 설득력이 있죠. 해당 다나안의 표현은 호머의 시에서 아카이아인을 표현할 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총 138번 이상 다나안 또는 다나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아카이아인은 종종 장발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장발이 사사삼손의 시그니처인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카이아인은 또 다른 바다민족 비문인 메렘프타 문헌에 나타나는 에크어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카이아인은 미케네 문명과 펠로폰네소스 지역의 고대 그리스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종합해보면 해당 바다 민족의 명단은 대부분 성경 속 가나안의 후손들로 그리스 페니키아 민족의 연맹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누구를 위해서 싸웠고 왜 페니키아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패권국들을 모두 정리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바다 민족 전쟁은 이집트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페니키아의 독립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페니키아 세력을 위협하는 주변국을 모두 정리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집트에 쳐들어가 단판을 지었던 것이죠. 그들의 협상 내용은 아마도 페니키아의 독립과 완전한 자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 민족의 사건 직후로 페니키아만 홀로 유례없는 황금기를 누리게 됐던 것이죠. 기원전 1200년에서 1150년 사이에 후기 청동기 시대 붕괴로 인해 이집트인과 히타이트인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대부분의 문명이 심각하게 약화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한 것으로 보이며 기원전 1230년에 독특하고 조직화된 문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기간은 때때로 페니키아 르네상스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 붕괴로 인한 권력 공백을 이 지역의 유일한 상업 및 해양 세력이 되어 채웠으며 이 지위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드보라의 노래 배경인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시스라 야빈 사이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바다민족에 맞서 싸운 전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단지파 배신의 무게감은 전혀 달라지게 되죠. 해당 람세스 3세 비문의 다누나가 단지파라는 해석은 그 뒤로 이어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페니키아의 관계 속에서 더욱 확증됩니다. 프리메이슨의 시조인 두로왕 히람 아비프는 두로 사람 아버지와 단지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두로의 왕 히람 아비프와 솔로몬의 연합 속에서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의 유례가 없는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세수가 666달란트인 것도 해당 수입의 원천이 결코 선하지만은 않았음을 암시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 지파의 타락과 가나안 민족과 아브라함 민족의 연합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을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들 연합을 통해서 건국 초창기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모두 초토화시켜 이스라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역사로 활용이 됩니다. 바다 민족의 구성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가나안 페니키아의 연맹체가 이미 기원전 12세기경에 지중해 전반에 걸쳐 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군사적 연맹처럼 움직일 수 있는 끈끈한 유대와 함께 말이죠. 이 연맹체가 고대 트로이의 멸망에도 관여를 한 민족들입니다. 실제로 트로이의 멸망 시기도 바다 민족의 출현 시기와 맞물리고 일리아드에서 트로이는 아카이아인과 미케네인의 연합으로 멸망한 것으로 그려지니까요. 특히 해당 연맹의 사르데냐 지역이 연관된 것은 의미심장한데 해당 지역은 페니키아인들의 이주 이전까지 누락의 문명이 있었고 해안 안반 지역에 남아있는 거대한 바퀴 자국과 함께 거인들의 무덤과 고인돌이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가나안 페니키아 연맹체의 해상 네트워크는 실제로 에녹서 등에서 전하듯이 청동기 시대 내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내쫓기던 거인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 등을 전해주던 네피림 네트워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가 생명의 본질임을 상기해보면 반인 반천사로 영적 존재에 더 가까운 거인들이 식인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인간의 피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고 고대의 그리스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섬에서 이러한 인신공양 제물을 공급하던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페니키아인들이 고대의 노예를 사고 팔았다는 많은 기록과 증언들이 있습니다. 페니키아 상인들의 노예들 중 상당수는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었고 페니키아 선원들이 사람들을 배에 태워 물건을 보여주는 척 속인 다음 노예로 잡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오늘날 유아 인신제사와 연관되는 아드레노크롬 등의 기원도 이러한 가나안의 문화를 간직했던 페니키아 단 지파의 연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지역은 유아 인신제사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지역이니까요. 기원전 시대의 막바지 무렵에는 북아프리카 지역 상당수의 페니키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이들이 이후 스페인 지역, 북아프리카 무어인들 사이에서 노예무역을 관장했던 유대인의 뿌리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노예무역으로 악명 높은 유대인의 시조도 이들 페니키아인이 원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민족의 유아 인신제사는 사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의 혈통을 없애고자 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신공양 문화를 가증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바알보울을 섬기게 만들자 미디안 민족에게 복수를 집행하십니다. 이때 미디안 민족을 여아는 남기고 남자 아이까지 모두 죽이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장자 재앙과도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때의 미디안 민족에 대한 복수란 사탄의 메시아 혈통 공격에 대한 복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피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던 사탄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메시아를 죽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국가 형성 초기에 문화의 덫을 깔아두었고 그것이 작동했던 사례가 미디안 모압 여인 고수비의 사례였던 것이죠. 물론 당시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의 타락과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죄악은 이스라엘로 스며들었고 그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 혈통의 보호 조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두로의 왕 히람 아비프가 가나안 민족 가운데 전해지는 타천사들의 기술을 힘입어 건설했던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흠없고 온전한 성도들의 몸뿐인 것입니다. 바다 민족의 사건과 함께 고대 그리스는 당대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바로 히타이트 문명의 철기입니다. 바다 민족이 히타이트 문명을 괴멸시킨 이후로 철기 문명은 그리스의 도리아인이 그 계보를 잇게 됩니다. 도리아인의 침입은 고대 그리스에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이었죠. 정확한 연대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리아인의 침입이 헤라클레이다의 귀환이라는 신화적인 사건과 괴를 같이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헤라클레이다인은 미케네와 스파르타, 아르고스의 펠로폰네소스 왕국을 정복한 도리스인 왕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도리아인은 이후 세계적인 철기 문화 보급과 연관을 갖게 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단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바다 민족과 연합한 단 지파가 당시에 어떻게 주변의 초강대국들을 한 번에 모두 휩쓸어 버릴 수 있었는지 그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압살롬의 붉은 머리나 아낙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의 목의 혈통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네피림의 민족들과 통혼을 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특히 헤르몬산 자락의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땅 근처에 자리 잡은 단 지파는 이러한 통혼이 가장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붉은 머리, 금발, RH- 혈액형 등은 타천사들의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 지파는 해당 유전 형질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민족입니다. 흔히들 유대인의 외형을 검은 곱슬 머리에 매부리코로 한정지어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흑인, 중동, 백인, 금발, 적발 등 다양합니다. 특히 고대의 단 지파나 북이스라엘 관련 유대인은 전형적인 백인의 외모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 지파 힘의 원천은 실제로 네피림의 하프, 코터 같은 타천사의 피를 이어받은 결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단 지파가 추구했던 초인적인 힘에 대한 가치관과 함께 블레셋의 이방 민족과 어울리는 풍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 삼손의 모습은 바다 민족의 사건과 함께 그리스 페니키아와 뒤섞인 단 지파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것이 헤라클레스이죠. 스파르타는 라케다이몬인으로도 불렸고 스스로를 헤라클레스의 후손으로 칭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은 평균적으로 키가 컸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고 성인이 되었을 때 머리를 길렀습니다. 코로넬 갈러는 단 이스라엘의 개척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헤라클레스라고 불리는 헤라클레스의 기원은 두로와 단의 반상인과 해적들의 대담한 모험과 업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그 영웅시대에 적합한 이상적인 인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최초의 신이 명령에 명백히 부합하는 인물로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칼은 무역을, 헤라클리임은 상인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180년경 라케다이몬인의 왕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마카베오서 상편 12장,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2권 4장 10달락에 나와 있습니다. 라케다이몬인의 왕 아레우스가 대제사장 오니아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라케다이몬인과 유대인은 형제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번영에 관련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스파르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된 사례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머가 그리스인들을 다나오이라고 부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트로이를 세운 것도 다르다너스로 알려져 있죠. 물론 트로이 건국은 단 지파의 디아스포라 시기인 기원전 12세기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후대의 단 지파와 유사한 발음의 신화적 인물로 각색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 신화 속에 녹아든 히브리 민족의 영향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스의 지역들 중에서 아르고스의 신화는 이나코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나코스는 아르고스의 이나코스 왕가의 시조이자 강의 신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강의 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아들입니다. 헌데 해당 오케아노스는 고대 중동과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다곤 신과 대단히 흡사한 형태로 묘사되곤 했죠.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뱀의 형태가 그것입니다. 이나코스가 바다 너머에서 그리스로 왔다고 보는 학자들은 그의 이름을 위대한 또는 강력한을 뜻하는 중근동 용어 이낙, 아나킴, 아낙 자손의 그리스어 형태로 보고 이것을 왕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낙스의 어근으로 봅니다. 이 이나코스의 딸이 바로 이오입니다. 그녀는 제우스와 관계를 가지다가 헤라에게 발각되어 소로 변하게 되죠.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이오를 헤라의 간수인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의 손에서 구해줍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헤라가 등이를 보내어 소로 변한 이오를 괴롭히자 이오는 계속해서 도망쳐 이집트까지 도달하게 되죠. 결국 제우스는 헤라와 화해하고 그녀를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렸고 그 뒤로 이오와 소는 이집트에서 신으로 숭배를 받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을 따서 이오니아해가 되었고 현재 목성의 위성 이름도 그녀를 기려 이오로 명명되었죠. 해당 이오의 신화는 바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알레고리입니다. 출애굽 전후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송아지, 황소 등은 히브리 민족의 신, 야훼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당시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한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당시 단과 베델에 놓여진 우상이기도 했죠. 따라서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신을 송아지, 황소 형상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오의 신화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바다 민족은 이집트를 침공했었죠. 그리고 이오를 구해준 헤르메스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히브리 민족을 다시 이집트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 제우스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헤로도투스가 인용한 페르시아 쪽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의 기록과는 달리 이오는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납치를 당해 이집트로 끌려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헤르메스는 출애굽 이후 단지파와 같은 히브리 민족을 다시 이집트로 인도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중개해준 페니키아의 알레고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이오 신화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이나코스, 아낙 자손, 네피림에게서 찾는 알레고리인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과 각종 밀교에서 헤르메스가 중요한 상징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발라 같은 유대교 오컬트의 기원을 페니키아로 보는 시각도 이러한 이유에서죠. 그리스인들은 다나안들이 아르고스 도시에 와서 그곳에서 왕족의 몫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오의 후손이며 따라서 왕족의 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간단명료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오의 자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내가 완전히 확증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을 일컫는 다나오이는 그리스 신화 속 다나우스를 기원으로 합니다. 다나우스는 아르고스의 다나이드 왕가의 시조이며 호머의 일리아드에서 아르기브와 다나아는 트로이에 대항하는 그리스 군대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해당 다나우스 신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임을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포세이돈과 리비아의 아들인 벨루스는 이집트의 왕이었고 아이깁투스와 다나우스를 자식으로 둡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리스 신화의 버전에 따라서는 벨루스가 페니키아의 왕인 아게노르의 아버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해당 버전에서는 피닉스도 벨루스의 자식으로 나타납니다. 아게노르의 아들 카드모스는 페니키아의 왕이었고 그리스 테베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벨은 고대 중근동에서 주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어는 벨로스, 라틴어는 벨루스로 표현되죠. 가나안의 바알 신이 이름이 바로 해당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의 벨루스는 문헌 속에서 때때로 벨라로 표현되는데 이는 단의 어머니의 이름인 비라의 이름과 상당히 유사하죠. 벨루스의 이후로 형제인 아이깁투스와 다나우스는 왕위를 둘러싸고 다투게 됩니다. 이 둘에게는 각각 아들 50명과 딸 50명이 있었는데 다나우스의 50명의 딸들을 다나이드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깁투스는 아들들에게 다나이드들과 결혼을 명했고 다나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의 여신 아테나의 지혜를 빌려 최초의 배를 건조하게 되죠.
이 배를 타고 다나오스는 딸들과 함께 아르고스로 도망을 칩니다. 아이깁투스의 아들들은 아르고스에 도착해 다나오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요. 다나오스는 자신의 딸들에게 아이깁투스의 아들들을 죽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딸들은 모두 아버지의 말대로 아이깁투스 아들들을 죽이지만 히페름네스트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깁투스의 아들들 중 하나인 닌세우스를 살려줍니다. 신화의 버전에 따라 다나오스가 그대로 아르고스의 다나이드 왕조 시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닌세우스가 다나오스를 죽이고 히페름네스트라와 함께 아르고스 다나이드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이후 다나오스의 딸들 49명은 타르타로스에서 구멍 뚫린 항아리의 물을 영원토록 채워넣는 형벌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존 살베르다는 다나오스 신화를 다나한 사람들이 용골이 있는 배를 만들어 타고 형제들인 아이깁투스의 자손들로부터 도망하여 아르고스의 이나코스 왕조와 함께 가나안과 같은 땅에서 살게 된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다나이드의 결혼에서 50명의 딸들이 등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아스에게는 5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상 지파의 종족과 혼인을 하는 조건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죠. 이것은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들들과 결혼을 강제당한 다나오스의 딸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어 이름 닌세우스는 그리스어로 라이쉬가 히브리어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작은 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곱 족속의 침략에 반대하는 동맹국으로서 가나안 이스라엘 전쟁에서 라이쉬라는 도시를 살려준 상 므낫세 지파의 일화가 히페름네스트라가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닌세우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그리스 신화 속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결코 지나친 비약이 아닌 것이죠. 또한 살베르다는 가나안 측 사령과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의 이야기와 히페름네스트라는 서로 정반대의 인물상을 영웅으로 내세운 것으로 히브리인들의 영웅인 야엘의 모습은 그리스 신화 속 영원한 형벌을 받은 다나오스의 49명의 딸들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가나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서 물을 요청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다나이드들이 받게 되는 영원토록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는 형벌과 연결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인 것이죠. 이와 같은 해석은 그리스 신화의 관점이 성경과는 정반대로 시스라와 야빈 같은 가나안 민족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에서 서술된 것임을 드러내줍니다. 끝으로 이집트라는 용어는 당시 파라오의 땅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미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 문헌에는 미스라요라는 표현이 이집트인으로 번역됩니다. 또한 에우리피데스에 따르면 벨루스에 의해서 다나오스는 리비아에, 아이깁투스는 아라비아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아이깁투스는 이집트가 아닌 아라비아의 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깁투스는 단순히 이집트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야곱 지파를 뜻하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나오스의 이야기는 야곱 지파에게 쫓긴 단 지파의 이야기를 각색한 그리스 신화로 읽히게 되는 것이죠. 바다 민족, 다나안, 도리아인, 스파르타의 라케다이몬인, 헤라클레이다이, 아르고스의 이나코스 왕조, 다나이드 왕조 등 그리스와 히브리 민족의 연관성은 페니키아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알파벳의 유사성 이외에도 놀라울 만큼 많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단 지파가 페니키아와 힘을 합쳐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로 이주를 시작한 이래로 단 지파는 지중해 전방과 전 유럽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고대의 전설적인 왕조나 왕가의 기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페니키아의 조선 기술과 항해 기술을 힘입어 유럽 지역의 바다와 강들을 탐험하고 그 땅에 단 지파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이스를 정복한 뒤로 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만 봐도 이것이 단 지파의 전통임을 쉽게 알 수 있죠. 사르데냐, 다뉴브 강, 드네스트르 강, 드네프르 강, 돈강, 덴마크 등이 바로 단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대표적인 지명들입니다. 나중에 더 알아보겠지만 켈트 신화 속 투어어대 단원의 기원을 단 지파에서 찾기도 합니다. 단 지파의 디아스포라는 페니키아의 식민지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카르타고와 함께 대표적인 페니키아 식민지는 스페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의 어원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에베르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단 지파는 고대의 그리스 문화 전파와도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향은 알렉산더 제국과 함께 페르시아 및 인도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성경 속 단 지파의 단어 의미 그대로 가나안의 네피림 혈통과 연합한 그들은 오늘날 세계의 재판관이자 통치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 지파의 이동과 문화 전파를 추적하기 위한 좋은 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기 문명, 누금 세공 기술, 페니키아 문명의 발자취와 각종 신화들이 대표적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발자취들을 추적해가면서 단 지파가 세계 문명의 기원이 되는 과정을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